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선재광. 이 책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한방적 치료로 유명하신 선재광 한의학 박사의 책이다. 일반적인 양의에서 바라보는 당뇨와 한의에서 바라보는 당뇨의 차이를 설명하고, 한의에서 다루는 당뇨병이란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리고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당뇨와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치료하여 완치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마지막에 포함하여 책이 구성되어 있다. 주변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 중 당뇨약 안 먹는 사람이 없다. 이제 당뇨병은 아주 일상적인 병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보통 병원에서는 당뇨병에 걸리면 완치가 되지 않아 약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 약이란 게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약을 먹어서 치료가 끝나면 약은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뇨약은 왜 평생 먹어야 할까? 약은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인데 당뇨약은 치료가 아니라 약으로 증상만 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대증요법에 있다. 증상만 없애는 것에 국한된 약들이 대부분이다. 당뇨가 걸렸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진짜 치료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약으로 당뇨를 치료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다루는 당뇨의 한방적 치료는 어떨까?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본다. 그렇기에 환자들에게 평생 당뇨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길 권한다. 이 말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 시장도 늘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약회사들은 당뇨약을 평생 팔 수 있게 되었고, 당뇨약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듯 당뇨병 환자의 폭증세에는 제약회사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이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당뇨병 환자는 2,300만 명이고, 당뇨병 전 단계인 예비 당뇨병 환자는 그 2배가 넘는 5,700만 명이다. 이를 합치면 8천만 명인데 이는 미국 인구의 30%에 가까운 숫자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도 심상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당뇨병 환자는 10만 명당 5,060명이며 2010년부터 10만 명당 약 500명씩 늘어나 2010년에 320만 명, 2013년에는 400만 명, 2018년에는 500만 명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인구 77억 명 중 당뇨병 환자가 4억 명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이 훨씬 넘으니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1970년 당뇨병 환자가 1%였던 것에 비하면 불과 4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전 세계 1위다. 전 세계 당뇨약 시장 규모는 더욱 놀랍다. 2015년 전 세계 당뇨약 판매 규모는 708억 달러로 연평균 12.7%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632억 달러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는 진단 기준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과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 140mg/dl였다. 그런데 이것이 1996년 126mg/dl로 변경됐다. 이 말은 공복 혈당이 127에서 139mg/dl면 과거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당뇨병 환자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과잉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환자들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의사의 말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상태가 당뇨병에 해당하는지,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병원에서 진단하는 당뇨병의 기준과 한방에서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한의학에서는 원인과 증상을 살피고 체질을 감안하고 검사 수치도 살펴서 당뇨, 고혈당증, 당뇨병으로 구분한다. 즉 혈당이 높더라도 췌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진짜 당뇨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라고 진단받고 당뇨약을 처방받는다. 현재 병원에서 측정하는 당뇨병 진단 방법 중 췌장의 기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진단 검사들로는 첫 번째 요당 검사, 두 번째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 측정, 세 번째 당부화 검사, 네 번째 당화 혈색소 검사, 다섯 번째 펩타이드 검사가 있다. 이런 서양 의학의 당뇨병 진단 검사는 다양하지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4.9%는 췌장이 건강하고 단지 혈당만 높은 사람이 대다수다. 단순히 혈당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진단해 당뇨약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환자는 당뇨약의 복용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은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는 내려간다. 아침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대이므로 몸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고 저녁은 몸이 휴식하는 시간대이므로 혈당을 내리는 것이다. 건강에도 혈압이 정상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듯 혈당도 정상치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적어도 90% 이상은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검사 결과 혈당이 높게 나온 고혈당증에 속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당뇨약을 먹는다. 문제는 당뇨약을 복용한다고 합병증이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뇨약을 복용하다 보면 혈당 저하 효과가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2차 무효라고 하는데 당뇨약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 수치만 떨어질 뿐 근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하게 된다. 즉 병원의 경영 실적은 좋아지고 제약 회사의 매출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SBS 스페셜에 출연한 다수의 서양의학 의사들도 고백을 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 의사들은 식습관 탓만 하고 있다. 물론 일부 맞는 말이지만 증가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췌장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까지 2형 당뇨병으로 진단해 당뇨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즉 과잉 진단, 과잉 치료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KBS의 당뇨병 특강에서 허갑범 박사는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분비 촉진 당뇨약인 설포닐 우레아를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며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혈당만 높은 사람에게 당뇨약을 처방하면 결국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사실을 대다수 환자들이 모르고 있어 더 큰 문제다. 한의에서 보는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 다식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먹어도 배가 고파 많이 먹는 증상. 다뇨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의 양이 늘어나는 증상. 체중 감소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상소, 심장과 폐가 약해져 나타나는 다음증. 중소, 비장과 위, 소장과 대장이 약해져 생기는 다식증. 하소, 신장, 방광, 명문이 약해져 생기는 다뇨증. 허로형, 노화로 생기는 당뇨병. 한의학에서는 약한 장기가 인체의 질병과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고 각 장기의 건강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신장이나 위가 약해서, 어떤 사람은 혈이 부족하거나 기가 부족해서 생긴다. 종합하면 당뇨병은 개인의 타고난 체질과 살아온 환경, 생활습관 그리고 약한 장기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증상 또한 다음 다식, 다뇨, 체중 감소 외에 급격한 피로감,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질환, 시력장애, 손발 저림 등 다양하다. 다양한 생활습관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체온과 스트레스다. 애초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체온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면 각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당이 상승해 고혈당 상태가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저체온 상태로 지내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곧 당뇨병으로 진입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들의 체온을 재보면 예외 없이 저체온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뇨병 치료에 대한 하나의 의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체온이 낮아져서 혈당이 높아지고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지면서 포도당 이용률도 낮아지니 1형 당뇨병이든 2형 당뇨병이든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면 당뇨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 이미 고장이 난 인슐린 분비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으니 평생 혈당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학의 치료는 근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파괴한다는 데 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몸속 특정 장기나 경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 조절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기능성 질환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곧 특정 장기나 경맥의 기능을 개선하면 당뇨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책의 중반으로 들어가면 서양 의학의 처방에 따라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사례들을 보여준다. 책의 중후반에는 위의 4가지 유형에 따른 각기 다른 치료 방법과 효과가 좋은 약재를 소개해준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는 이런 한방치료로 당뇨병에서 벗어난 많은 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혹은 경년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고지혈증과 고혈당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당뇨병 진단 기준에 따라 혈당이 높은 상태이면 당뇨약을 먹도록 거의 강제적으로 복용을 시키는 상황이다. 겁을 주고 곧 죽을 것처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당뇨약을 강제적으로 복용하게 한다. 그런데 이 당뇨약을 평생 먹으면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약으로 혈당 수치만 낮추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의사들의 말대로 당뇨약을 처방해준 대로 먹기 전에 이런 한의학으로 바라보는 당뇨병에 대한 책도 읽어볼 만하다. 당뇨약을 복용하던 복용하지 않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 건강 관련 서적 한두 권 정도는 읽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